교수님께서 몇 달 전 어느 방송에서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경기 상승기 기업의 자금 수요와 은행의 공급 메커니즘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래서 성장 동력이 돼야 될 미래 첨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 회복에 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자금 시장이 급냉하고 있어요. 저도 제 개인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이 근처에 이제 VC라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CEO들이라든가 아니면 증권 분야에서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 업을 하고 있는 옛날 친구들이나 동문들을 살펴보면 요즘은 시장에서 돈을 많이 회수하거나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2, 3년 동안 우리가 메타버스니 무슨 미래 전기 자동차니 뭐 자율주행 자동차니 스마트 시티니 신재생 에너지니 많은 어떤 신종 산업들이 나열됐었고 이런 산업들은 이제부터 투자받아서 아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가 몇 차례 더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인데 지금 이런 업종들의 스타트업이나 나름대로 신사업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불과 몇 개월 만에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는데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뭐 이런 분야에서 다음 스테이지를 우리가 이끌어갈 신생 기업들이 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물을 주지 않으니까요. 걸음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게 되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계 기업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계 기업과 관련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지가 이제 한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 집계한 이래 가장 한계 기업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이 한계 기업은 뭐냐면 자신의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 숫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교수님 한계 기업은 구조조정 할 건 구조조정 하고 가야죠. 근데 이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대표님께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예전에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등 기업이지만 예전에 현대에서 하이닉스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그거 부실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말도 아니게 힘들었었잖아요. 이거 왜 구조조정 안 하냐? 그 소리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언론 논조도 보시면 그런 칼럼 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 기업을 그때 구조조정해서 없애버렸으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 기업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으로 이자도 못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없애기도 쉽지가 않는데 숫자는 점점 늘고 그런데 고금리 기준 계속되고 수출은 막히고 그럼 이것도 언젠가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라는 얘기를 화두로 던져서 이 한계 기업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좀 이제 좀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슈를 제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입 단계에 왔다. 우리 경제 위기가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교수님이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핵심 지표는 어떤 건가? 아까 내년 연말 정도 돼서 좀 상황이 회복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연말 들어서 이제 물가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잡혀가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물가 잡았다고 경제 좋아졌으면 다 물가만 잡게요. 근데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경제를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를 인구 구조를 꼽아요. 인구 구조. 사실 어떤 산업군이 번창할지도 인구 구조로 알 수 있고요. 물가가 올라갈지, 금리가 올라갈지,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인구 구조로 상당히 많은 게 설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 활동 인구가 몇 프로인가 뭐 이런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취약하고 났더니 사교육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 연도 때 언저리 때 사교육 회사 설립했던 사람들 뭐 이사장 소리 듣고 어마어마하게 떼돈 벌었어요. 뭐 종로학원 이사장, 대성학원 이사장들. 그러다가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저 시집장가 갈 때 되니까 주택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건설, 아파트, 토목 이런 거 사업 차린 사람들 다 떼돈 벌었어요.
대충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돈의 흐름과 어느 인더스트리가 어느 시장에서 성장해 가는지의 흐름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인구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초고령 사회가 이제 3년 뒤에 도래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무조건 주머니 닫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옷도 잘 안 사고, 저도 예전에는 이 휴대폰 새 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꿨거든요. 지금은 박물관에 가서 투지폰 보면 그게 그렇게 반가워요. 애들한테 아니, 너 이거 교수님도 지금 연세가 아, 저 40대 중반입니다. 아, 감히 제가 저 대표님께 송구한 말씀을 드렸네요. 하여튼 학생들한테도 야, 너 이거 뭔지 아니? 이게 삐삐인데 하면서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전 국민이 중장년층이 됐다? 새로운 물건에 대한 소비 안 생기니 기업 입장에서도 신제품, 뭐 새로운 컨셉에 뭐 잘 안 만들게 되죠. 그럼 전반적으로 하여튼 경제가 좀 저성장 기조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인구 구조라는 지표 속에서 사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소리는 사실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딴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가 네.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이 국가 총력을 기울여서 네. 해결하겠다. 이야기는 제대로 잡은 거 아닌가.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워낙 그런 거에 많이 속아서 어떻게 잡을 건지까지 꼭 들어야지만 제가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라서. 예. 이제 저희들이 경제가 불안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늘 이제 이런 진단과 이런 걸 이제 듣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의 그 불평등 심화, 양극화 이런 문제에서도 진단과 이런 걸 다 듣는데 해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기업은 어째야 되고 전체 국민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진단 분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가지신 총 내공을 쏟아가지고 예. 오늘 한번 이거 다 듣고 우리 경제 어떻게 가야 된다. 정부 정책 당국자는 어찌해야 되고 기업들은 좀 대기업들은 좀 이래주면 좋겠고 요런 걸 갖다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예. 저야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그 국가의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서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저 같은 사람의 소견이 중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하라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빨리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령 친화. 네.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부에서 주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산업들을 보면 다 고령 친화 산업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20, 30대 좀 넉넉하게 잡아서 40대 초반이 주력인 인더스트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0, 30대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지금 부실이 가장 먼저 도래할 게 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이 이렇게 주니 우리나라 대학 2개 중에 하나는 다 없어지게 그렇죠. 되는 게 수순이에요. 어떤 식으로 줄어들지 뭐 없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또 아니면 많은 그 높으신 분들이 육성하겠다라는 그 인더스트리 그걸 누가 하죠? 자율주행을 누가 만들고 그걸 누가 합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구조조정돼서 황혼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황혼 실업에 놓인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내가 걱정 안 했을 때 내가 뭐 이번 직장을 2년 다닐지 3년 다닐지 모르겠지만 또 직장이야 구하면 되지 뭐 그냥 야 여보 뭐 여름 휴가 갑시다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소비도 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가가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고령 친화 산업을 한 번도 육성하는데 방점을 찍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해외를 가보면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를 가보면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데 가보잖아요. 대부분이 고령자예요. 은발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 근데 너무나도 해피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밀라노가 대표적인 고령 친화 산업의 메카거든요. 디자인입니다.
대표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 저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에서 아르마니라는 사람이 계세요. 아르마니 양복 입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1920년대생인데 아직도 현역이세요. 지금도 그 사람이 디자인 딱 하면 야 이게 아르마니가 한 거래 하면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죠. 폴로 그 랄프 로렌 이분도 1930몇 년생인데 현역이세요. 그분이 뭐죠 무슨 로드쇼에서 딱 오프닝 세레모니 하러 랄프 로렌 온대 하면 사람들도 구름같이 와요. 대표님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70 언저리 때 만나가지고 뭐 한다 해서 올까요? 자 무슨 얘기하는지 감 오시죠? 예. 그런 고령 친화 산업 군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 우리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진짜 수조 원을 써봤지만 안 해결돼요. 백두서도 안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청년층들의 문화적 기조가 바뀌었어요. 돈 때문에 못 낳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낳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판단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건 제가 그런 정책이 있으면 저도 어디서 배워오고 싶어요. 그게 거의 쉽지 않고요. 그러면 솔직히 플랜 B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는 정해진 미래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촬영장에도 우리 실장님 계시고 대표님 계시고 저 계시고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 계신데 감독님도 제가 보기에 40대쯤 돼 보이세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에도 20, 30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목마를까 봐 챙겨주신 분도 제가 보기에 20, 30대 아니고 그리고 문 열어주신 국장님도 20, 30대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나는 바깥에 있어. 기자들은 바깥에 있군요. 바깥에 알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 이제 좀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뭔가 찾았을 때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 일자리 육성하는 걸 알아봤는데 이거 무슨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고 자율주행을 배워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 할 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경비 알아보지, 뭐 공인중개사나 따볼까 이런 것만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반도체도 계속 육성해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육성해야 되는 거 그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개념 속에서 빨리 좀 많은 것들의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디자인 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숙련도가 필요한 거. 그렇죠. 자신의 그 업력이 하나하나 그거 축적되는 분야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대표적으로 소재, 기계장치, 부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에게 주면 그 예를 들어서 베어링 같은 경우 초미세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의 그 장인들이 있는 몇 개 회사에서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분들의 그 노하우로 만드는 거지 뭐 이게 대규모 설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소재 부품 기계 장치 같은 것도 그렇고 뿌리 산업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이런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뭐 공공 디자인 공공 서비스 분야도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많이 찾아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광도 이것도 문화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어마어마한 강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아시아의 이태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잘 입고 한국은 어떻게 거리가 그렇게 이쁘고 한국의 노래와 뭐 배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여기 관광 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일본에 코끼리 밥동 사는 것처럼 많은 거 사가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관광 산업이 육성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타깝게도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돼요. 관광이라는 건요 제일 좋은 게 우리 대표님도 어디 관광 가끔 다니시겠습니다만 동선이 효율적이어야 돼요. 여기 갔다가 뭐 보고 한 블록 지나면 거긴 또 뭐 있대 또 한 블록 지나면 뭐 있대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관광이라는 건 내수의 관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관광이 와야 이게 붐업이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파리 원래 시민보다 7배 많은 관광객이 연간 들어와요. 파리 시민보다도. 그러니 그건 관광으로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효과가 관광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관광 테마도 나눠줘요.
대표적으로 드라마 세트장 파주에 하나 지었다. 그럼 지역 균형 발전 타운에서 저기 안동에 하나 짓고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짓고.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보죠? 관광객이 3박 4일 와가지고. 거기 가면 다 본데 이래야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재해요. 네. 예. 지금 우리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다. 네. 갈 수밖에 없다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네. 혁명이 일어났을 건데 근데 지금 혁명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참 진짜 이렇게 생명이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해결 방안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양극화 어떻게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아, 이건 진짜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양극화의 해법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서 시도하고 있는 양극화 해법의 첫 번째는 예. 정말 질 좋은 교육의 기회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제공하는 형태로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유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양극화의 가장 근원적인 그렇게 배경이 이 자신의 인적 자원의 가치에서의 차등에서 유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 있어야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돈이 있어야 더 좋은 학력을 갖게 되고 이게 양극화 고착화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든 만약에 네가 뜻을 먹었다면 그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또 특정 나이가 넘어서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 요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인데 그 몸이 상해서 내가 아무 기회도 못 얻었습니다. 이거는 막아주자. 그러니까 뭐 얼굴 예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그 신체 발육과 정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안정감 있는 의료 보건 환경을 제공해주는 요 두 가지 요 펀더멘탈을 공고하게 해주는 걸로 귀결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유럽 이 복지국가들이 보면 이 교육의 그 무상교육 네, 이게 대학까지 그리고 선택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네, 네. 우리는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맞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교육혁명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있죠.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혁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마지막에 주신 이야기도 예, 상당히 진짜 그게 이 해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학자들이나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 예. 정말 하여튼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또 연구하고 풀어내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역할이 네, 네, 있겠죠. 그럼요. 네.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딱 이렇게 감으로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을 모시고서 박정 교수를 모시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또 그 생생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지금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 50대의 가계부채가 높은 게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참 와닿고 그 냉전 시대에서 어떤 세계적 부의 어느 정도의 그 좁힘이 냉전 시대 끝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어떤 이 그 고령 친화 친화산업.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냥 사이드 잡 뭐 거의 일용직 네, 맞아요. 한 음을 그냥 지자체에서 제공해 줄 네, 수준. 네. 여기에서 좀 나아가서 우리 인구 구조 전체를 보고 지금 경제의 어떤 그걸 봐야 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치가한테는 당연히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리고 도움 되셨다면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해 가지고 널리 우리 박정호 교수님 가라사대에서 아유, 제가 왜 이러세요? 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가끔씩 저희 이게 인터뷰에 좀 해주시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칼럼도 좀 부탁드리면서 예,
오늘 인터뷰 여러분 잘 보셨길 바라고요. 요거를 부분별로 한 너댓 개로 나눠서 젊은이들한테도 쉽게 보고 그 정말 바쁜 정치인들도 좀 이렇게 이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